자, 안녕하세요. 시일기 52번째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시는 김정수 시인의 시집, 제목이 재밌습니다. 소련, 점 찍고 선잠이라고 하는 이 시집에 나오는 몇 편의 시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이 시집이요. 시집 책이 마음에 듭니다. 출판사 이름은 천년의 시작이네요. 그 천년의 시작 출판사의 시작 시인선 326번째로 김정수 시인의 시집이 나온 겁니다. 2020년 4월 17일에 나왔어요. 요 앞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뒷표지에 조현석 시인이 쓴 소개글이 있습니다. 소개라기보다 뭐 추천사 비슷한 겁니다. 이 안에 김정수 시인의 시를 본격 해설한 글도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요.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유성호 선생이 쓴 해설입니다. 제목이 세계 내적 존재로서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서정. 제목이 참 이제 어떤 뜻인지 와닿습니다. 재밌어요. 철학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입니다. 세계 내적 존재로서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거기 첫 번째 읽어드릴 시 아랫단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 내적 존재로서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서정입니다. 세계 내적 존재. 뭐 누구나 다 여기에 포함되죠. 세계 내적 존재로서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서정. 이 해설 제목이 와 닿기는 하는데 딱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소제목만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글이 이건 문학평론가들의 글은 참 깔끔합니다. 글들이 예뻐요. 그 방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글쓰기에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자존과 만만한 속성이죠. 2번 생명의 현재성과 순수 원형에 대한 발견. 이거 다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까지. 저는 좀 읽었습니다.
다 읽지 못했어요. 이 내용을 이 시간에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해설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흐름의 현상과 그 사후적 흔적으로서의 시간. 굉장히 철학적이네. 그렇게 소제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시를 또 약간 소개하면서 해설하는 겁니다. 이런 해설을 읽으면 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글은 품격이 있어요. 존재론적 기원의 해상과 현재적 복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죠. 5번째가 사랑이라는 은은하고도 깊은 파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 소제목으로 김정수 시인의 시를 한양대학교죠. 유성호 시 문학평론가. 이름이 잘 알려진 분입니다.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이분이 해설한 겁니다. 자존. 시인들이 뭐 근데 자존이 있죠. 자존 없는 사람 있나? 자존. 이건 뭐 굳이 붙일 말은 아닌데. 완만한 지속성. 네. 시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존감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편재성과 곳곳에 다 퍼져 있는 것, 순수 원형에 대한 발견, 흐름의 현상과 생명의 흐름이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현상과 사후적 흔적으로서의 시간. 철학적이에요. 시가 사실은 그 철학이 없으면 안 되죠. 고유한 사유가 시를 만들어냅니다. 존재론적 기원의 회상과 현재적 복원. 사랑이라는 은은하고도 깊은 파동.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표지 뒤에 있는 요거는 해설은 아니고 아마 친구나 후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 조현석 시인이 추천하는 그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짧아요.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천 문학평론가는 김정수 시인을 가족주의자로 정의했다. 첫 시집 서랍 속의 사막은 희망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소시민 가장의 깊은 슬픔의 노래였다. 두 번째 시집 하늘로 가는 혀에서는 아파도 눕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의 틀 안에서 궁핍과 비루를 덤덤하게 버텨내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세 번째 시집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듯 했던 386 시절부터 사회에 자리 잡는 586 시기를 지나며 겪어야 했던 희로애락의 순간을 시집 곳곳에 덤덤하게 풀어놓았다. 됐습니다. 나이가 제법 들었죠. 386 세대라고 하면. 근데 세월이 흘러서 586이 됐다고 하네요. 50년대. 그죠? 50대가 됐다는 겁니다. 586이라고, 386은, 30살이고 80년대 대학 다니고 60년대 태어난 사람. 586은 50대이고, 80년대 대학, 60년대 출생.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199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셨네요. 일찌감치 등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집을 3권밖에 내지 못했다면 10년에 한 권씩 낸 거네요. 참 적게 냈습니다. 여기 시인의 말이 재밌어서 읽어드립니다. 시인의 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인의 말에는 어느 정도 말을 하는데 시처럼 썼습니다. 보세요. 여기. 등단 30년 만에 3번째 시집을 낸다. 그리고 10년 만에 한 권씩 낸 셈이다. 연을 바꿔서 그럼 행을 바꿔서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늘 시간만큼 읽어보고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 7, 8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화면으로 그 텍스트를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집 제목이 호련 선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 해설에 이 제호로 잡힌 시에 대한 설명이 어딘가 나오려니 생각하고 확인해 봤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성호 해설가는, 평론가는 이 제호로 잡힌 호련 선잠이라는 그 시를 별로 그렇게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은가 보죠. 김정수 시인의 시 특징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시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웠어요. 첫 번 시 제목은 짧은 시입니다. 연두의 그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린이라고 하는 게 그렸다는 뜻도 있고 그린 영어로 녹색이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플라타너스 발밑에 어린 나무가 제 어미의 시커먼 속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손바닥만한 울음으로 생의 바깥을 다 가렸다. 음, 마음이 좀 짠한 그런 분위기의 시네요. 플라타너스 굉장히 우람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크면. 근데 늙었다고 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죠. 비슷하죠. 어린 나무는 이제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야 되는데 늙은 플라타너스가 어미죠. 근데 너무 늙어서 고사할지도 모를 정도가 됐어요. 속이 시커멓습니다. 그 속이 시커먼 플라타너스를 이 어린 나무가 가려줬다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두의 그린이었어요. 자, 두 번째. 꽃의 절벽. 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선물 받았다. 당신이 주는 순간
봄날이 생겨났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꽃의 절벽에 오래된 분노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모기 한 마리에도 날밤을 새운 적이 많았다. 첫눈에 무릎이 아플 때까지 당신을 차고 옆에 세워두기도 했다. 다 떠나서 애들만 생각해요. 몸을 말리는 창가에서 축축한 당신의 저녁을 보았다. 화문을 만드는 낚싯대의 미늘도 툭툭 건드려 보았다. 같이 묶여 있으되 묶여 있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 받은 스타치스가 벽에 걸려 있었다. 아무 의미 없는 날들이 쉽게 용서되지 않는 용서였다. 도프라기 같은 날들이 툭 하면 부풀어 오르던 위태로운 삶이 귓가에 앵앵댔다. 물의 죽음이 꽃을 다 빠져나가는 동안 거꾸로 매달린 꽃이 꽃을 닫아버렸다. 앞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조금 어둡죠? 너무 진지한 건가? 이 낯선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스타치스 이게 뭐예요? 아, 스타치스 찾아볼까요? 뭔지 모르겠네요. 스타치스하고 이거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서 왜 이렇게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스타치스 다음에 여기 또 미늘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음, 미늘과 스타치스 제가 인터넷 사전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음, 국어사전. 네. 음, 미늘. 쳐보겠습니다. 잠깐요. 미늘. 아, 이거 낚시 도구에 속하는군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낚시 끝에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 있습니다. 미늘이라고 하는군요. 타치스는 또 뭘까요? 타치스. 이거는 한자에 나오지 아니, 우리 말로는 안 나오네요. 영어로는 근데 스타키스라고 하는데 네,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되게 아내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 생각하면서 어떤 상념에 젖은 것 같습니다. 모기 한 마리도 날밤을 세운 적 많았다. 모기 한 마리에도 자신이 어렵게 살았던 옛날이 생각나는 걸까요? 또 여기 첫눈에 무릎이 아플 때까지 첫눈의 무릎이라고 표현했네요.
예,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눈에 무릎이 아플 때까지 당신을 차고 옆에 세워두기도 했다. 미안한 마음이죠. 선물을 받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받았어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차고 옆에 세워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예. 아무 의미 없는 날들이 쉽게 용서되지 않는 용서였다. 이 앞에서 제가 요 표지, 이 표지에 나온 거 잠깐 읽은 데 들어있는데, 이분이, 음, 가족주의라는 말을 듣네요. 이성천 문학평론가는 김정수 시인을 가족주의자로 정의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상념, 그리고 그 관계, 미안한 마음은 등등이 시에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아무 의미 없는 날들이 쉽게 용서되지 않는 용서였다. 그리고 위태로운 삶이 귓가에 앵앵댔다. 우리가 그 어느 정도로 그분이 위태롭게 살았는지를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386이라고 하니까 운동권이었나요? 운동권에서 좀 삶이 잘 풀리지 않은 쪽으로 가신 분일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권 속한 이들, 그 시대에는 뭐 그 위장 취업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 밝히지 않고 그냥 가장 낮은 그 막노동 그런 데 들어가서 노조도 만들고 뭐 투쟁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삶이 그의 젊은 시절을 지배했는지 모릅니다. 예. 다음 이제 꽃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시. 속을 꺼내 널자 환멸이 올라왔다. 주춤주춤 담장박 맴돌던 손이 구름 속을 헤집어 꽃이 모가지를 낚아챘다. 갇혀있던 물 번져 길에 방화범을 풀어놓았다. 탐스러운 한기로 겨울을 버틴 덩굴장미가 와락 노란 혀를 내밀었다. 트럭이 개처럼 짖으며 달아났다. 바람이 덜컹거리는 짐을 채소와 과일로 구분하곤 굴러떨어졌다. 창백한 뺨이 속도의 기색을 살피고 사라지자 꽃병의 눈금이 달로 기울었다. 새로운 종으로 태어난 덩굴장미가 시간 속에 앉아 귀를 물들였다. 익숙하지만 그대로인 꽃병이 꽃이 자세를 이렇게 세웠다. 부끄러운 감정이 뒤에서 서성거렸다. 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조금 진실을 닮았다. 오래된 말이 다 익었다. 음, 저, 음, 낮은 곳에 있는 슬픔, 아쉬움들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근데 제가 읽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 시에서 뭐 하나 제가 느낌이 있었는데 놓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대목인지 또 확실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도 묶여 있음. 네. 386 시대에 험악한 삶을 이분도 살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을 꺼내 널자.
환멸이 올라왔다. 음, 예민한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만한 것도 환멸을 느낄 수 있죠. 탐스러운 한기, 한기 아주 추운 기운이죠. 그건 탐스럽지는 않은데 왜 탐스럽다고 했는지 아마 덩굴 장미가 겨울철에도 어,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이니 그 추위마저 탐스럽다고 표현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환미를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쭉 시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방화범을 풀어놓은 것도 환멸인 거죠. 달아나고 굴러떨어지고 어? 부끄러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환멸과 연관됩니다. 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조금 진실을 닮았다. 이건 어떤 시상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말이 다 익었다. 예, 그냥 내가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고 어떤 느낌인 거 하는 것만 제가 와 닿는 것만 받아들이고 지나가면 되겠죠? 네, 환청입니다. 앞에서는 환멸이 나왔다가 시가 전체적으로 좀 침침하네요. 근데 오히려 밝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환멸이 올라왔다가 음, 여기는 환청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목발에 몸 기댄 늦봄 차가운 방이 방을 탈출한다. 차도보다 높은 언덕에 뒤돌아 앉은 의자다리 부러져 모로 누운 의자에 의지한 의자가 늙은 아이처럼 멈춰 있다. 세간을 실은 트럭이 힘겹게 고개를 넘자 완전 비좁은 비탈이 심하게 다리를 잔다. 오래된 말소리가 등 뒤에서 굴러떨어진다. 종종 잦아드는 바람은 길의 환승. 아니 더 따뜻하다는 오랜 편견에 살아있는 무덤처럼 당신은 돌아오지 않는다. 함께 걸었던 천변 왕벚나무에서 방들이 휘날린다. 잠깐의 휴식도 쓸쓸한 허락이 되는 얇고도 가벼운 겹겹의 방들이 시냇물 위에 환청처럼 떠 있다. 이 시도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좀, 어두운 느낌입니다. 지금 이 화자는 목발에 몸을 기대는 거예요. 뭐 늦봄이라고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일지 모르죠. 여기 두 번째 여는 여러 가지 의자 다리 부러져 뭐 이런 것들이 막 뒤 엉켜갖고 우리를 이러한 상황 안으로 깊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발 나왔으니까
목발과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차도보다 높은 언덕에 뒤돌아 앉은 의자, 다리 부러져 모르는 의자, 의자의 의자는 의자가 늙은 뒤돌아 앉은 의자, 이렇게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다리 부러져 모르는 의자 또한 장면이고요. 뒤돌아 앉은 의자, 모르는 의자, 의자에 의지한 의자, 이렇게 나오네요. 늙은 아이처럼 멈춰 있다. 뭐 정상은 아니죠. 저 의자들이 뒤돌아 앉고 모로 누웠고 의지했다. 의지한 의자다. 우리의 삶들이, 다시요, 많은 군상들의 삶이 저럴 수 있는 거죠. 발육 시대 사람들에게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었겠죠. 80년대. 앞에서 하나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게 지금 말씀드린 요 대목하고 연관되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찾지 않겠어요? 세간을 실은 트럭이 힘겹게 고개 넘지. 이건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네요. 뭐 달동네 같은데 사는 사람 많았잖아요. 요즘은 달동네가 거의 없어졌죠. 예. 다리를 전다. 계속 그러네. 목발, 뒤돌아 앉은 의자, 다리 부러진 의자, 그리고 기탈도 다리를 절어요. 장애죠. 삶의 장애. 오래된 말소리가, 옛날 자신들이 젊은 시절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굴러 떨어지고 마는 거죠. 오래된 말소리. 전혀 다른 시대에서 심하게 이 사람은 이를 졸고 산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살아있는 무덤처럼 당신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새로운 세상을 향했던 그 젊은 시절의 열정,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오지 않죠. 예. 환청을 처럼 옛날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금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나이테입니다. 이거는 산문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은 1년에 한 번 나무 속으로 스며든다. 마지막 꽃잎이 쿵 떨어지는 순간 꽃턱의 틈새를 굴뚝쇠처럼 통과한다. 꽃잎 지는 소리가 헐렁한 새떼의 그늘을 만든다. 태양은 깃털 흐르는 감촉에 오돌톨 잠이 든다. 햇빛의 먼 고행이 힘겨웠으리라
서 있는 허공을 지탱하느라 허리가 아팠으리라. 보이지 않는 힘으로 야생의 그림자 찍어내는 뿌리, 숲이는 갑옷보다 단단하다. 나무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불안이 숲으로 난 길을 갉아먹는다. 마법에 걸린 창이 아직 오지 않는 밤을 부른다. 예기치 않은 행차에 나무가 창을 닫고 숲에 한때가 출렁인다. 영문도 모른 채 창문이 어두워진다. 뒤늦게 태양의 자맹을 눈치챈 별들이 눈병아리처럼 몰려와 소심한 가지에 다닥다닥 앉아 수다를 떠한다. 꽃진 자리마다 밝은 열매가 태어난다. 한동안 지상에 머문 꽃잎이 바람을 부른다. 나무 속에서 눈을 뜨는 태양, 맨 안쪽에 둥글고 환한 화인 하나 찍혀 있다. 야생과 손톱 사이로 새떼가 날아오른다. 나무의 원심력으로 사과가 옷을 갈아입는다. 나이테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이테는 태양이 만드니까, 태양이 만든다기보다 나무가 태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생기는 거죠. 여름에는 잘 자라다가 겨울철에는 자란다는 것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는 뜻이죠. 겨울이 되면 그 성장이 멈춰요. 멈추는 시간은 그 껍질이, 나무의 껍질이 숲이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죠. 숲이 나무 껍질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자라지 않으니까 밀도가 강해지죠. 그게 나이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과 나무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게 많은 우리 인간의 삶도 이제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우리의 인생에 자국을 남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화인 하나 찍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불이 스치고 지나갈 때 남는 자국이죠. 화인. 아마 이 시인의 마음에도 그런 화인이 찍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나이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실 요 다음번이 읽고 싶다기보다 이 책에 제호로 잡혔으니까 대표적인 시라서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해설집 유성원 선생이 쓴 여기에 저 시가 인용돼서 나오나 살펴봤더니 아쉽게도 없었어요. 있었으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시를 이해하는데 어쩔 수 없고 제가 이걸 조금 더 잘 읽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제호로 뽑은 걸 출판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김정수 시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목만 보면 이 시인의 그 사유, 시, 작업 이것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화려한 선점.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